세 번째 수업을 나갔는데요. 재고자산의 측정이죠. 재고자산의 측정. 자, 저희 교재는 몇 쪽이냐면 243쪽. 자, 243쪽에 보면 재고자산의 측정이라고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자, 248쪽. 왜 3으로 보이냐 그게. 지금 힘써서 그래. 248쪽에 자, 우리 여기 측정이라는 건 뭐냐면 측정은 재고자산의 금액을 뭐 하는 거야? 정하는 거죠. 평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산 때 보고 기말에 재무상태표 상에 재고자산은 얼마로 쓸 거냐 이걸 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측정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측정은 보고 기말 결산 때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의 금액은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 그 결정하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해요. 아셨죠? 그럼 측정을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재고자산의 측정은 자, 제일 먼저 뭐를 구해야 돼? 안 팔린 거를 구해야지. 몇 개가 남았는가를 구해. 수량을 먼저 구해야지. 제일 먼저 구할게. 뭘 구한다고요? 수량. 재고 수량은 몇 개인가? 이걸 먼저 구해서 자, 재고 수량을 구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예를 들어서 안 팔게 몇 개냐? 이게 10개래. 그럼 10개. 지금 안 팔린 거 재고 10개죠? 여기다가 곱하기 내가 사올 때 한 개당 얼마 줬냐? 사온 가격. 그걸 우리는 단위당 원가 또는 단가라 그럽니다. 단위당 원가를 곱하는 거죠. 근데 내가 사올 때 얼마 줬냐 그랬더니 1,000원 줬다는 거야. 아니 100원 줬다는 거야. 얼마 줬다고요? 그럼 원가는 100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금액은 재고자산 금액은 10개 곱하기 100원 그러면 얼마야? 1,000원. 그럼 1,000원이 기말재고가 되는 거야. 이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금액으로 적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 들어야 돼요. 1,000원은 이 100원은 내가 사온 가격이죠. 원가. 내가 샀을 때는 100원을 주고 샀다고. 이거 언제 샀는데? 얼마 전에. 아셨죠? 그럼 이 100원이 이게 기준선이야. 이게 100원이거든. 그러면 지금 시장에 가면 얼마냐 이거지. 지금 가격. 이거는 내가 과거에 산 거고. 이해갔어요? 그럼 지금 가면 얼마냐? 지금 시가는 올라 있을까? 떨어져 있을까? 당연히 올라 있죠. 그죠? 떨어졌다 그러면 물가가 하락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물가는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가는 100원이 아니라 오릅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물가 상승에 따라 오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르다가 이게 갑자기 뚝 떨어져요. 얼마로? 90원으로. 그러면 시가가 하락했죠. 에? 시가가 올랐을 때는 무시합니다. 근데 떨어진 금액은 이걸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100원에서 90원 떨어졌으니까 얼마 떨어졌지 지금? 10원 하락했지? 이 10원만큼 우리는 평가 손실을 그런다고. 그러면 이때는 원가 100원과 시가 90원을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게 장부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는 이 금액이 되는 거야. 이렇게 90원으로 가는 거야. 알았어요? 이게 가다가 어느 순간 가다가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얼마? 105원 올랐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때는 올랐다 그래갖고 무조건 평가할 것은 아니고 원래 금액이 원래 얼마였어? 원래 금액은 100원이었었잖아. 그러니까 100원까지만 환입을 시켜주는 거야. 105원까지는 안 시켜주고. 알겠죠? 그래서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 금액까지만 회복을 시킨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갔죠? 이걸 우리는 저가라 그래. 낮은 금액.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금액은 원가가 될 수 있지만 보세요. 원가도 될 수 있지만 뭐도 될 수 있다. 시가도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시가는 지금 현재 얼마야? 90원이야. 그러면 원가와 시가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재고자산 금액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10개 곱하기 100원 그러면 안 돼. 이때는 90원 얼마? 900원 이렇게 측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재고자산은 원가와 시가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측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저가법이라 그래요. 재고자산은 그래서 저가법으로 평가합니다. 알았죠? 시가가 올라 있으면 평가하는 거 아니야. 떨어졌을 때만 평가를 하게 돼. 알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될 것이 재고 수량을 계산해야 되거든. 이 재고 수량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수량 결정법. 자, 우선 제일 먼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이제 계속기록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계속기록법. 이 계속기록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입 매출을 장부의 기록을 통해서 재고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매입도 쓰고 매출도 쓰고 다 써가면서 장부의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보세요. 자, 이게 계속기록법이야. 계속기록법으로 하면 이거야. 지난달에 팔다 못 판 게 100개가 있어. 계산 잘해야 돼. 기초가 몇 개 있다고? 100개. 그리고 이번에 200개를 사왔어. 이 매입은 여기다 쓰는 거죠. 그리고 150개를 팔았어. 판면 여기다 쓰는 거야. 판매는 여기다 쓰는 거야. 판매. 150개를 팔았다. 그리고 다시 300개를 샀어. 그리고 350개를 팔았어. 그리고 400개를 샀어. 됐어요? 그리고 350개를 또 팔았어. 몇 개를 팔았다고? 350개를 팔았어. 됐습니까? 몇 개 남았어? 남은 게 몇 개야? 그러면 차변 수량은 100개, 200개, 300개, 400개. 일부러 내가 1, 2, 3, 4로 쓴 거야. 이게 동하면 1000이잖아. 그러면 요 1000을 뭐라 하냐? 이거를 판매 가능액이라 그래. 판매 가능한 금액은 1000개야. 1000개 중에 몇 개 팔았어? 850개 팔았잖아. 850개 팔았죠? 그러면 기말재고가 몇 개 남았어? 기말재고는 150개 남았지. 몇 개 남았다고요? 150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계속기록법이야. 계속기록법은 매입 매출을 장부에 기록을 해서 남는 거를 기말재고로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기록법은 누구를 먼저 계산해? 판매 수량을 먼저 계산해? 기말 수량을 먼저 계산해? 판매 수량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기말 수량이 나타나는 거지. 알았어요? 이게 계속기록법이야. 알았습니까? 자, 두 번째 실사법이에요. 실지재고조사법. 잠깐. 계속기록법은 이거 다시 한번. 계속기록법은 어떤 기업이 적용을 하느냐라고 하면 고가의 상품, 무슨 상품? 고가, 기중품, 비싼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가의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 기록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 고가의 상품은 매출의 빈도가 높아요, 낮아요? 매출의 빈도가 높아, 낮아? 낮아. 매출의 빈도가 낮다는 얘기는 한 달에 한 건, 두 건 정도 매출이 일어나. 그러면 매출을 기록하기가 어렵지 않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 계속기록법이라고. 매출의 빈도가 아주 낮아. 그래서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만 매출이 일어나.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장부 기록하기가 수월하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요? 그런 경우에 이거를 쓰는 거고요. 두 번째, 실지재고조사법. 실지재고조사법은 월말에 실사를 통해서 재고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 자,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실사법은요. 이게 실사법인데 실사법은 기초 수량은 100개야. 됐죠? 200개 사왔어. 그리고 팔아. 여기다 이제 파는 건 여기다 써야 되죠? 자, 팝니다. 7, 8개, 9개, 10개, 11, 12개, 23개, 26개, 27개, 8개, 9개, 10개. 쓸 수 있어, 없어? 못 써. 왜? 매출 빈도가 높죠. 매출이 자주자주 일어나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매입은 쓰기가 편한데 매출은 못 쓰는 거야. 어떻게나 많이 매출이 되는지 이걸 기록을 못 하는 거야, 장부에다가. 알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또 300개 또 샀잖아. 그리고 또 팔잖아. 그리고 또 사잖아. 그리고 또 팔잖아. 됐어요? 얼마나치 팔았어? 몇 개 팔았어?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어떻게? 지금 현재 창고로 가. 창고 가서 쉬어. 몇 개 남았어? 149개. 몇 개라고요? 149개.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140개. 몇 개? 140개. 그래서 기말재고가 몇 개 남았다고요, 지금? 기말재고가 140개 남았다고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판 걸로 해요. 그럼 몇 개 팔았어? 1000개 중에 140개 남았으니까 860개를 팔은 거야. 알았습니까? 그럼 1000개 되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실사법이야. 그럼 실사법은 어떤 기업이 적용하느냐? 실사법은 저가의 다품종, 대량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매출의 빈도가 아주 높은 자주자주 매출이 나타나는 그런 기업. 알았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기업이 사용하는 방법이 실사법이야. 됐나요? 자, 지금 창고 가니까 몇 개 남았어? 몇 개 있어 여기? 근데 장부상으로 몇 개라고 나 있어? 근데 지금 창고 가니까 몇 개야? 지금 10개가 지금 어디 갔어? 10개 어디 갔냐고요? 에? 몰라? 뭔 기록을 안 해? 지금 다 기록하고 있는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지금 장부상으로는 150개라고 돼 있지? 근데 창고에 가니까 몇 개 있어? 그 10개가 지금 부족하잖아. 어디 갔냐고 글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왜 날 쳐다봐? 나도 몰라. 그죠? 이게 감쪽같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감모손실 그러잖아요. 무슨 손실? 감모손실. 이거 다음에 나갑니다. 다음 주에 나갑니다. 알겠죠? 다음에. 이걸 감모손실이라고 해.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는 혼합법이라는 게 있어요. 혼합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봤을 때. 혼합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혼합법을 사용하라고 해요. 알았습니까? 혼합법을 사용하게 되면요. 도난이나 분실에 의한 감모손실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왜? 혼합법을 쓰게 되면 장부 수량도 알고 실제 수량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모 수량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알았죠? 자, 그 정도만 알면 되고. 두 번째, 가격 결정법. 가격을 결정하는 거야. 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여기에는 원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원가, 취득원가법. 내가 사는 가격을 평가하는 거야. 취득원가법에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이제 이건 뒤에 가서 설명할 거고. 두 번째는 표준원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표준원가법, 표준이란 말 빼면 뭐야? 원가법이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은 거야. 근데 얘는 원가법은 이건 실제 원가고, 이건 실제로 우리가 구입한 원가고, 이거는 말 그대로 뭐야? 스탠다드 폼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실제 원가는 아니라고 추정인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표준 원가는요,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허용하는 방법이에요. 알았습니까? 됐죠? 표준 원가는 추정에 의한 방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만 인정을 해줘요. 알았죠? 자, 세 번째는 저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법이 있다고요? 저가법. 이 저가법은 원가와 시가를 비교해서 어떤 금액으로? 낮은 금액으로 하라는 얘기죠. 요거 낮은 금액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저가법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요거부터 하나하나 정리합시다. 자, 수량결정법. 자, 수량결정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계속기록법이죠. 계속기록법. 이거 장부재고법이라고도 해요. 아셨죠? 자, 계속기록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보세요.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을 장부상에 계속 기록함으로써 매출의 빈도가 낮은, 매출의 빈도가 낮다는 얘기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거야.
고가의 상품을 취급할 때 적절한 방법이다. 얘는 장점이 있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방법은 판매하는 시점에서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함께 인식해. 같이. 그러니까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는지를 안다는 거지. 생각해봐. 이건 고가지. 고가 상품이지. 고가 상품을 파는데 이게 얼마짜리가 팔려나가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할 때, 판매할 때 매출 금액과 매출 원가 금액을 함께 인식해. 100원짜리를 150원에 팔았다. 얼마 이익이야? 50원이 이익이라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매출이익을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얘는 상품을 매입했을 때 어떻게 분개하느냐? 차변에 상품이라는 계정을 쓴다는 게 특이해. 무슨 계정 쓴다고요?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 얼마? 100원. 외상 매입금 얼마? 100원 이렇게 쓴다고. 이게 원가야. 알았죠? 근데 이 100원짜리를 우리가 150원에 팔았다. 매출했다는 거예요. 봐요. 뭐 했다고요? 매출했다. 그럼 매출했을 때는 이 상품이 팔았으니까 나가는 거야. 얼마? 100원짜리. 이게 원가야. 매출 원가. 근데 이거 얼마에 팔았어? 150원. 그러면 매출 150원, 매장 매출금 150원. 그러면 매출 시 상품의 매출 원가와 매출 금액을 동시에 인식하잖아. 분개를 같이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익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알 수 있죠? 그런 장점이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는 판매할 때마다 매출 원가가 얼마, 매출액이 얼마, 이익이 얼마라는 걸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러니까 얘는 결산 때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산 정리사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결산 정리사항이 필요 없다. 분개 안 한다는 얘기지. 알았죠? 그럼 얘는 회계 등식이 어떻게 되느냐? 회계 등식이 보세요. 자, 회계 등식은 보세요. 회계 등식은 이거거든요. 보세요. 이게 재고자산 계정이잖아. 이게 기초재고고 이게 매입액이잖아. 어? 그럼 기초재고액 플러스 매입액 두 개 더해서 누구를 먼저 계산해? 얘는 기말재고를 먼저 계산해? 매출 원가를 먼저 계산해? 얘를 먼저 계산하고 난 다음에 얘를 계산하지? 그러니까 요거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얘거. 그러면 기말재고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식이 그렇게 된다고. 기초재고액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네 걸 기말재고. 그게 기말재고를 이렇게 계산한다고. 알았죠? 그게 특이하다. 우리는 식을 요거랑 반대로 외웠죠? 근데 요거는 식이 이렇게 된다고. 거꾸로 돼 있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얘를 먼저 인식하고 난 다음에 얘를 인식하는 거야. 그게 계속기록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특이한 건 이거. 요거 특이하다는 거. 요 분개가 중요하다고. 계속기록법에서는 원가와 매가를 동시에 인식한다고. 함께 인식한다. 그래서 매출이익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상품이라는 계정을 사용한다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자, 실지재고조사법. 실지재고조사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얘는 매입 매출을 동시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실지재고조사법은 매출의 빈도가 빈번하다. 빈번하다는 얘기는 뭐야? 자주 발생한다. 매출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입은 한 번이면 매출은 수십 건이 된다는 거야. 그럼 그걸 다 장부에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의 상품을 취급할 때 적절한 방법이다. 자, 이때는 재고자산을 매입하게 되면 무슨 계정을 써? 매입이라는 계정을 쓴다는 거야. 매입 계정. 재고자산을 매입하면 무슨 계정을 써요? 매입 계정을 기록하고, 매출하면 매출 계정을 기록하는 거야. 매출 계정 대변에 기록하고, 매출 원가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매할 때 매출 원가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왜 모를까? 그 모르는 이유가 뭘까? 여기 잠깐 봐요. 모르는 이유가 뭘까? 사실 모를 수는 없는데, 그잖아. 내가 파는 게 얼마짜리라고 알아야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모른다. 왜 그럴까? 워낙 매출액이 많으니까. 워낙 매출이 수십 건이 나가니까 그걸 매출 원가를 다 계산하기가 힘들거든. 그때마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었죠? 알아들어요? 생각해봐요. 매출 원가를 모르는 그런 상품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그런데 그 상황에선 모른다 이 얘기야. 왜? 지금도 매출이 어떻게 돼? 수십 건 매출이 나간다고. 한번 여러분들
이 할인마트인데 한번 가봐. 이마트 갔다고 생각해봐. 이마트에 가.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오후 되면 사람들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어떻게 그거 밀고 가는 거 뭐야? 카트? 어떤 사람은 카트 2개씩이나 들고 가. 그렇게 많이 사가. 그거 어떻게 원가가 얼마라는 거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판매하는 데에서는 그냥 매출 가격만 판매하는 거야. 판매가만 탁탁탁탁 찍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바코드를 탁탁탁탁 찍으면 판매 가격만 다 나온단 말이야. 원가는 표시할 필요 없이. 알았어요? 그럼 원가는 언제 계산해? 결산할 때. 지금까지 팔린 상품의 원가가 얼마냐? 이거는 결산할 때 계산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기말결산 시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분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요. 상품을 매입하면 여기 뭐라고 해요? 매입 그런단 말이에요. 매입 100원, 외상 매입금 100원 이렇게 한다고. 그럼 아까랑 비교가 보면 뭐가 달라? 아까는 상품 그랬잖아, 이름을. 근데 지금은 매입 그런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게 달라. 두 번째, 매출을 하면 그냥 매출을 하면 매출 150원, 외상 매출금 150원 이렇게 한다고. 여기 원가 있어 없어? 원가를 못 써. 그러니까 판매 가격만 쫙 써나가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결산 때 누적되는 거는 뭐만 누적이 돼? 판매 가격만 누적이 됐지. 원가는 누적이 안 됐잖아. 그래서 기말결산 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출원가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매출원가 계산을 위한 정리분계가 필요하다. 알았습니까?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회계등식이. 보세요. 여기 봐요. 회계등식이 얘랑 똑같은데 보세요. 여기 기초에서 매입을 더하죠. 그리고 누굴 먼저 계산해? 얘는 누구를 먼저 계산해? 판매된 거를 수량을 모르잖아. 원가를. 그러니까 어디가? 창고에 가. 그래갖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나 남았나? 남아있는 금액을 먼저 계산해. 그럼 나머지는 다 파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 기초재고액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액 은닉골 매출원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이 분계가 중요합니다. 이 분계는 우리 시험에 꼭 나오는 분계에서 이건 외워야 돼요.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가격. 요거는 제가 설명하려고 집어넣은 게 아니라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비교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라고. 예? 이거 읽어보라고 내가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았죠? 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읽어보세요. 이거. 자, 넘어갑니다. 가격결정법. 자, 우리 가격 결정하는 건 뭐야? 금액을 결정하는 거죠. 내가 사온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가. 알았죠? 자, 가격결정법은요. 보세요. 동일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매입 단가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똑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매입 단가는 언제 매입했느냐에 따라 금액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를 사느냐 10개를 사느냐 100개를 사느냐에 따라 내가 매입 단가는 같을까 다를까? 달라. 내가 대량으로 구입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어. 똑같은 상품이라도. 그렇죠? 또 현금 결제를 하느냐 외상 결제를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상품은 매입 단가가 동일하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동일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매입하는 시점에 따라 그 단가는 다를 수 있다. 알았습니까? 됐나요? 이 경우 재고자산의 단가를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기말재고와 매출원가에 배분되는 금액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알았죠?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이 세 가지 방법만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는 인정 안 합니다. 됐어요? 뭐뭐뭐 개별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만 인정을 한다 이 소리야. 알았어요? 됐나요?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개별법이 뭐냐? 개별법. 아이고야.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 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기 쳐다보세요. 내가 분필을 사서 팔아요. 만들어 팔지 않고. 자, 요거 순서 잘 보세요. 빨간색부터 시작하는 거야. 요 빨간색이 100원짜리야. 요거는 계산하기 좋게 110원이야. 요거는 하얀 거는 120원이야. 노란 거는 130원이야. 알았죠? 그래갖고 내가 얼마에 파느냐? 무조건 한 개당 150원을 받아. 얼마에 판다고요? 150원을 받아. 이해 갔습니까? 근데 고객이 왔어. 분필 하나 주세요. 네,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하얀 걸 가져갔어. 하얀 거를 가져갔어요. 에? 됐습니까? 얼마에 팔았어? 150원. 하나당 150원에 팔았다니까. 판매 가격이 정해주니까. 얼마짜리야? 100. 이게 3이냐 2지? 아이고 참. 이게 100이잖아. 요건 110이고 요건 120이지. 아이고 이런. 세 번째 있으니까 130이야?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럼. 자. 다시 하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요거 110원. 요거는 120원. 요거는 오케이. 그리고 하나당 얼마에 팔아? 오케이. 150원에 팔아. 고객이 왔어요. 분필 하나 주세요. 그러면서 노란 걸 딱 가져갔어. 이해갔습니까? 얼마에 팔았어? 150원. 얼마짜리야? 얼마 이익이야? 10원 이익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판매되는 상품의 원가가 매출에 대응해서 인식하지. 이렇게 인식하는 걸 개별법이라 그러는 거야. 그게 개별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하나하나마다 원가가 얼마인지 얼마에 팔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다시 고객이 또 왔어. 장사 잘 된다. 그죠? 그래서 가져갔어. 파란 걸 가져갔어. 얼마에 팔았어? 150원. 얼마짜리야? 120원. 얼마 이익이야? 봐. 팔 때마다 몇천 원까 이걸 다 계산할 수 있죠? 이게 개별법이에요. 그래서 개별법은 원가를 하나하나마다 다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을 써. 이게 원칙이야, 원래는. 알았죠? 됐습니까? 근데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 이거는요, 원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럼 원가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지. 원가를 모르는 거야. 자, 봐봐요. 분필 장사야. 요거는 아주 오래전에 내가 110원 주고 샀어. 요거는 얼마짜리야? 120원. 가르쳐 주잖아. 요거는 130원. 요거는 140원짜리야. 이해 갔습니까? 동일한 재고 자산이자 동일하잖아. 색깔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잖아. 근데 왜 단가가 달라? 매입하는 시점에 따라 단가는 다를 수 있단 말이야. 알았어요? 얼마에 팔아? 150원에 팔지? 고객이 왔어요. 분필 좀 주세요. 네,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3개를 가져가는 거야. 몇 개? 3개 가져갔어. 매출 금액은 얼마야? 얼마에 팔았어? 600원, 150원, 450원에 팔은 거야? 150원에 팔았으니까 매출 금액은 150원, 450원이야? 원가는 얼마야? 이거 얼마짜리야? 몰라? 아까 내가 얘기 안 해줬나? 이거는 가운데 건 얼마짜리야? 몰라? 이것도 모르고? 그거 봐, 모르잖아. 근데 장부에는 분명히 기록을 해놨지. 그렇지만 팔려나갈 때는 이게 얼마짜리가 팔려나가는지 알아 몰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판매 금액만 450원만 적는 거야. 매출원가 나중에 계산한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제 계산하는 방법 봐. 여기 봐요. 계산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으로 하자. 무슨 법으로 하자? 선입선출법으로 가정하자. 그러면 선입선출, 먼저 매입한 걸 먼저 매출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이거 얼마짜리야? 왜 몰라? 이제 알지. 가르쳐 줬잖아. 선입선출로 하자니까 얼마짜리야? 110원짜리가 먼저 팔리지. 그 다음에는 그럼 원가는 얼마야?
360원. 얼마라고? 그러면 450원에 팔았으니까 360원, 450원 하면 90원 이익 났잖아. 그죠? 이거 얼마짜리 남았어? 이거 얼마짜리 남은 거야? 140원짜리 남았잖아. 그럼 그게 기말재고가 되는 거야. 팔린 건 매출 원가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선입선출법이야. 만약에 이거를 후입선출법으로 계산 한번 해봐. 자, 후입선출법이래. 몇 개 가져갔어 지금? 3개. 후입선출법으로 파는 건 어떻게 팔아야 돼? 후입. 가장 최근에 매입한 것을 가장 먼저 판다는 거죠. 자, 이거 얼마짜리야? 140원. 이거는 130원. 이거는 120원. 판매 가격은 450원이지. 근데 원가는 얼마 될까? 원가는 390원. 더하면 390원이야. 이해 갔어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후입선출법이야. 그럼 이거 얼마짜리 남은 거야? 얼마짜리 남았어? 아, 눈을 크게 뜨고 여길 쳐다봐. 얼마짜리 남았지? 110원짜리가 남은 거야. 다 알잖아. 원가의 흐름을 가정해주면. 알겠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아, 힘들다 진짜. 자, 여기까지 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첫째,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 항목.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 항목. 자, 여기 보세요. 얘하고 얘가 서로 교환이 돼야 안 돼? 바꿀 수 있어 없어? 왜 없어? 가격이 다른 거를 알잖아. 눈으로 보면 알지? 그잖아. 이건 110원짜리고 이건 120원짜리인데 누가 이걸 바꾸냐? 안 바꾸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이 되는 재고 항목은 개별법을 쓰는 거야. 이런 건 개별법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됐어요? 자, 여기 봐봐요. 얘하고 얘는 교환이 돼야 안 돼? 교환돼야 안 돼? 이거는 110원짜리고 이건 120원짜리야. 교환돼야 안 돼? 왜 안 돼? 되지. 어떻게 알아? 120원짜리인지. 110원짜리인지 모르지?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는 교환을 할 수 있는 거야. 서로 원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짜리라는 걸 알아 몰라? 모르잖아. 얘는 얼마짜리야? 모르잖아. 그러니까 교환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가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원가를 알 수 있으면 원가를 아니까 교환을 못 하는 거죠. 이해 갔어요? 두 번째,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 자산은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해야 돼요. 원칙은 개별법이 원칙이고 개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원가의 식별을 불가능하다. 원가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 또는 가중평균법을 사용해서 결정한다. 자, 세 번째, 성격과 용도가 유사한 재고 항목은 재고 자산은 동일한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한다. 당연한 거야. 성격이나 용도가 유사하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을 써야지. 그런데 성격과 용도가 다르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 쓰면 안 되지. 다른 방법을 써야지. 서로 다른데. 그땐 다른 방법을 써라 이 소리야.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됐나요? 갑니다. 자, 가격결정법. 우리 가격결정법은 제일 먼저 원가법이 있어요. 원가법은요, 두 가지입니다. 원가의 식별이 가능하다. 개별법. 원가를 알 수 있다. 무슨 법? 개별법. 이때 개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요, 계속기록법도 사용할 수 있고 실사법도 쓸 수 있어요. 계속기록법으로 계산하나 실사법으로 하나 똑같습니다. 수량을 계산할 때. 알았습니까? 두 번째, 원가의 식별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가의 식별이 불가능하면 원가의 흐름을 가정해야 돼. 그럼 원가의 흐름을 가정해야 돼. 첫째, 선입선출법. 뭐야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걸 먼저 판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걸 먼저 판다. 그럼 재고는 어떤 게 재고다? 가장 최근에 매입한 게 재고 자산을 남는다. 그렇죠? 무슨 말 이해 갔어요? 이 선입선출법도요, 계속기록법 사용할 수 있고요, 실사법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던 실사법을 사용하던 계속기록법을 쓰던 실사법을 쓰던 결과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예요. 계속기록법으로 했더니 기말재고가 100원이야. 그럼 실사법으로 하면 그래도 100원이야.
계속기록법으로 한 매출원가가 500원이야. 근데 실사법으로 계산하면 그것도 500원이야. 똑같아.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알았습니까? 결과가 뭐다? 동일하다. 같다. 이게 특징이야. 알았죠? 체계적인 방법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의 반대는 누구예요? 후입선출법. 완전히 극대극이죠. 후입선출법이란 가장 최근에 매입한 것을 가장 먼저 판다. 그럼 남는 건 어떤 게 남아? 남는 건 가장 오래된 게 남는다. 맞습니까?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을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팔고 싶을까? 가장 오래된 걸 먼저 팔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판매자가 원하는 방식에 역행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에서 써 안 써? 안 쓴다는 거야 이게. 이론적으로만 잠깐 나와 있는 거지. 자, 이 후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도 쓰고 실사법도 써. 알았습니까? 그런데 얘는요 특징이 뭐냐? 얘는 특징이 계속기록법으로 했을 때 기말이 100원이면 실사법으로 했을 때 기말은 120원이야. 금액이 달라.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다? 다르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 기업에게 기준에서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후입선출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론상으로 배우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중평균법. 가중평균법은요 그냥 평균법이라고도 해요. 이 가중평균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평균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동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동평균. 이동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평균 단가가 이동된다,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이동평균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입할 때마다 단가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번 매입하면 단가가 10번 바뀌는 거야. 이동평균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만 사용해. 뭐만 사용한다고요? 얘는 계속기록법만 써요. 계속기록법만 사용해. 실사법은 사용해 안 해? 실사법은 사용하면 안 돼. 계속기록법만 쓰는 거야. 알았어요? 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계속기록법에 의한 평균법 그러면 이동평균법을 말하는 거야. 계속기록에 의한 평균법 그러면 이동평균법이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평균입니다. 무슨 평균? 총평균. 총평균이라는 것은 이건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야.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체 매입한 금액을 전체 매입한 수량으로 나눠. 그럼 한 달에 평균이 한 번만 나온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총평균이야. 그래서 이 총평균법은 얘는 실사법만 사용해. 뭐만 사용한다고요? 실사법. 계속기록법은 써 못 써? 이건 못 써. 그래서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평균법이다. 그러면 총평균법을 의미하는 거야. 알았어요? 자, 여기 쳐다봐봐요. 따라해봐요. 이계 총실. 이계 총실 그러는 거야. 다른 것들은 계속기록법, 실사법 둘 다 막 병행해서 써. 근데 평균법은 딱 정해졌어. 그것만 딱 써. 다른 건 안 되는 거야. 이동평균법 그러면 계속기록법만 쓰는 거야. 실사법은 적용하면 안 돼. 총평균법 그러면 이건 누구만 써? 실사법만 쓰는 거라고. 알았습니까? 됐나요? 그 다음 네 번째 소매제고법. 이 소매제고법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소매제고법은 여기다 쓰세요. 여기다 써놔요. 뭐라고 쓰냐면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 편의상 허용. 그러니까 뭐랑 똑같아? 표준원가법이랑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표준원가법. 여기도 쓰세요. 요 표준원가 거기 있죠? 여기다가 써. 여기다가 표준원가법에도 써요. 뭐라고? 똑같이 써.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 편의상 허용. 그러니까 표준원가법과 소매제고법은
추정에 의한 방법이야. 추정치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가법. 저가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저가법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만 쓰는 거지. 시가가 위에 있어 항상 대부분. 그러니까 저가법을 잘 안 쓴다고. 원가법을 그냥 쓰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그 시가가 원가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 그런 경우에만 저가법을 쓴다는 거지. 됐나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지금 요거 설명한 건 다 지금 설명 다 된 거예요. 여기 설명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개별법은 개별법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게 뭐라고 돼 있어? 개법법이라고 돼 있지? 프린트가 나는 개별법으로 고쳐놨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 프린트가 미스됐잖아. 개별법인데 개법법 이렇게 돼 있잖아. 고쳤어요? 네, 읽어보세요. 두 번째,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것을 먼저 매출하고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을 둘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계속기록법과 실사법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결과는 기말재고와 매출원가에 배분되는 금액은 항상 동일하다, 같다. 알았죠? 자, 그 다음 후입선출법. 나중에 매입한 것을 먼저 판다. 얘도 계속기록법, 실사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얘는 계속기록법과 실사법 어느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동평균법. 매입 시마다 평균 단가를 조정하는 방법이고 얘는 계속기록법만 쓴다. 실사법은 안 된다. 총평균법. 자, 얘는 일정 기간 동안의 총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실사법만 쓴다. 이게 총실. 그 다음에 특수한 방법이 있어요. 이거 소외제고법하고 매출총이익률법. 매출총이익률법은 아까 했어요. 매출총이익률로 나오면 곱하는 거고 원가일로 나오면 나누는 거고, 소매제고법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계산은 세월을 그리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세월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죠? 여기 잠깐 봅니다. 세월. 세월은 이겁니다. 항상 계산은 세월을 그리면 돼. 세월은 어떻게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방향이 이렇게 가야지. 이게 세월이에요. 그럼 여기가 과거고요. 여기가 현재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물가는 여기인데 현재 물가는 이만큼 올라 있어요. 물가가 상승 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는 오르고 세월은 가고 물가는 오르고. 알았습니까? 됐나요? 요게 세월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그려라. 따라합니다. 선입선출법이 나오면 세월을 그리고 후입선출법은 세월을 역으로 주행한다. 이동평균법은 날짜대로 계산하고 총평균법은 싸잡아서 계산한다. 요게 계산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와. 다시 한번 선입선출법이 나오면 세월을 그리고 후입선출법은 세월은 이렇게 가는 게 세월이잖아. 근데 후입선출법은 세월을 역으로 주행한다. 역주행. 알았죠? 역으로 주행한다. 이동평균법은 날짜 순서대로 계산하고 총평균법은 다 싸잡아서 계산한다. 됐나요? 자, 지금 요거 설명한 거야. 됐죠? 그럼 세월을 그려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세월을 그립니다. 세월이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과거죠. 여기가 현재예요. 과거의 물가는 여기지만 현재 물가는 여기입니다. 과거. 그러면 물가는 오릅니다. 이렇게 오르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10개를 샀죠? 100원짜리 산 거지? 근데 여기서 10개는 110원짜리고 여기서 10개는 120원짜리 산 거야. 세월이 흐르면서 물가가 오른다고. 이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만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는 거는
뭐만 들어가느냐면 여기에는 매출 수량을 빼놓은 나머지가 들어가는 거야. 뭐 빼고 들어간다고? 매출 수량 빼고 모두 기록을 하는 거야, 여기다가.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뭐 들어가? 매입 수량, 기초 수량과 매입 수량만 여기다 넣는 거야.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선입선출법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봐야 돼. 이제 여기 쳐다보고 선입선출법 그러면 어떻게? 선입선출법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팔아가는 게 선입이야. 요게 선입이야. 그럼 매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 여기서부터 매출원가가 시작되지. 매출원가는 이 금액부터야. 매출원가는 낮은 금액이야, 높은 금액이야. 낮은 금액으로 구성이 되는 거야. 알았죠? 빡 팔다 보면 여기서 뭐가 남아? 남지? 재고액이 이렇게 남는 거야. 그럼 재고액은 높은 금액이야, 낮은 금액이야? 높은 금액. 가장 최근에 매입한 금액이 재고액으로 남잖아. 그럼 재고가 높아져. 그럼 재고가 높아지면 이익은 어떻게 돼? 이익도 많아져. 이익이 많아지면 세금도 많이 내야 돼. 세금, 법인세, 비용. 뭐라고요? 법인세, 비용도 많이 내게 돼. 이게 선입선출법이었을 때 효과야. 선입선출법은 이렇게 돼, 효과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면 매출원가는 낮아지고 기말재고는 높아진다. 그래서 이익은 많아지고 법인세 비용이 많아진다. 알았죠? 그럼 후입선출법으로 하면 어떻게 팔아? 후입선출법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판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팔아. 이렇게 팔아가는 거야. 이게 후입이야. 후입. 알았습니까? 그럼 매출원가가 여기서 시작이 되죠? 그럼 매출원가 금액은 어떤 금액이 매출원가가 돼? 가장 최근에 매입한 금액이 매출원가를 구성하게 되지 매출원가는 높은 금액이 돼. 기말재고는 낮은 금액이 돼. 그렇습니까? 그럼 매출원가가 높아지면 이익은 어떻게 돼? 이익은 낮아져. 이익은 낮아진다고. 그러니까 선입선출법보다 후입선출법이 이익을 적게 계산하지. 그래서 우리는 선입선출법보다 후입선출법이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왜? 이익을 적게 계산하니까. 보수적인 방법이야. 알았습니까? 자, 이익이 적으니까 세금도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도 많이 내, 덜 내. 덜 내게 되겠지? 그럼 세금도 덜 내면 덜 낸 금액이 어디에 남아? 덜 낸 금액이 우리 회사에 남지. 그잖아. 100원 내야 되는데 80원만 내면 20원은 회사에 돈이 남는 거잖아. 유동성이 좋아지죠?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기는 현금 흐름이 어떻다? 좋아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거야. 알았죠? 이게 후입선출법일 때 효과야. 이런 게 다 이론으로 나오는 거야. 이론. 문제풀이로 나오는 게 아니야. 이론으로 나온다고.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을 비교하면 얘네들은 완전히 극대극이죠. 완전 반대죠. 선입이 여기 있으면요. 후입선출법은 여기 있어요. 완전히 반대죠. 그러면 선입과 후입의 가장 중립적인 방법이 뭘까? 가장 중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방법. 가장 중앙. 이 방법은 무슨 방법일까? 평균법인데 무슨 평균? 총평균이야. 이 총평균이라는 총평균법은 선입과 후입에서 가장 중립적인 방법이야.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방법이야.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동평균법은 자, 봐. 이동평균법은 선입선출법에 가까워, 후입선출법에 가까워. 이동평균법은 선입선출법에 가까워, 후입에 가까워. 선입이 뭔지 알죠? 선입은 과거부터 이렇게 쭉, 선입은 우리가 세월을 흐르는 거잖아. 우리 인생과 똑같은 게 세월이 저 선입이야. 이동평균법은 아까 뭐라 했어? 이동평균법은 날짜대로 계산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동평균법은 이 선입하고 가까워. 여기 있는 거야. 이동평균법.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알았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선이총후. 알았습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해봐. 선이총후. 선이총후. 됐어요? 선이총후로 하는 거야. 알았죠? 선이총후. 그래서 보세요. 여기 부호가 얘네 셋이 똑같죠? 그잖아. 기말재고, 이익, 법인세 비용 똑같지? 얘네 셋은
부호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선, 이, 총, 후. 이게 셋이야. 그런데 얘하고 얘가 부호가 똑같지. 여기서는 얘하고 얘가 똑같잖아. 그게 얘네들은 반대로 된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쓰려고 그러지 말고 뒤에 가면 내가 표시를 다 해놨어요. 물가 상승 시 항목별 크기. 표 있죠? 물가 상승 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과 하얀색으로 표시한 것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기말재고, 매출, 이익, 법인세 비용은 선입선출법이 크고 후입선출법이 제일 작다는 거야. 선의 총후. 알았죠? 그런데 얘네들은 매출원가나 현금 흐름의 크기는 후입선출법이 크고 선입선출법이 제일 작다는 거야. 그래서 부호가 이렇게 거꾸로 된다고. 알았죠? 이거는 물가가 상승 중일 때죠? 그럼 물가가 하락일 때는 어떻게 돼? 물가가 하락일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 물가가 하락일 때는 이 부호를 어떻게 하면 돼? 거꾸로 하라 이 얘기. 알았습니까?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계산 문제를 풀게요. 잠깐 쉬겠습니다.